네, 지난 4월 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어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도 했고 국회에서는 여야의 두 번째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던 공수처법이 상정이 됐는데 한국당은 어젯밤 두 번째 필리버스터에 돌입했고 민주당도 찬성 토론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두 분께 먼저 여쭤볼게요. 현재 국회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답답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뭐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일단 걸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고요. 또 이 패스트트랙 올라가는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어찌 보면 이제 뭐 매번 이제 2, 3일 단위로 임시국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보기에는 참 답답한 상황인데 처음부터 저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한국당 측에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한두 개 정도만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만약에 필리버스터를 걸었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회기도 물론 뭐 오래됐겠지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좀 무리하게 필리버스터를 건 게 저는 원인 제공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리하게 걸었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뭐 야당에서는 이제 소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을 견제하기 위한 이제 마지막 수단이 필리버스터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을 관철을 시켜야만이 뭐 일단은 입법화가 돼야만이 행정부가 앞으로 나가겠다 이런 이제 측면에서 법안 관철의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선거법도 일정으로 상당히 지금 양보를 하면서까지 지금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공수처법 지금 상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여당 입장에서는 법안 관철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것은 여러 가지 집권층 그리고 이제 여당 출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옥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저지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라는 제도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필리버스터가 사실은 이제 지난 새누리당 정권에서는 그 야당이 주로 이제 필리버스터인데 지금은 여당도 필리버스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특이한 이제 현상인데 어쨌건 지금 필리버스터가 계속 이렇게 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한국당이 수적 열세를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물론 수적 열세를 국회에서 표결을 하면 선진화법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 지금 어제 그 동물국회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이 결국은 이제 통과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현상인데 야당 입장에서는 이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런 당위성과 명분을 대국민 홍보의 어떤 전략으로 지금 쓰고 있는 현상이 오기 때문에 계속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원래 한국당에서는 전원위원회 카드를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쓰지 않고 필리버스터로 좀 이용을 하는 이유 좀 발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전원위원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지연하는 데는 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여당이 지금 살라미 전술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 법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다시 필리버스터를 한다면 그다음에 표결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의 추진 전략이 퍼플러스1의 이런 어떤 그 공조 체제에 일정 부분 균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시간을 벌면서 물론 전원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벌기 위한 작전입니다. 이 시간을 벌면서 퍼플러스1 협의체의 어떤 균열을 기대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한국당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계속 쓰고 있다고 봅니다. 네, 필리버스터 일단 오늘 자정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다음 본회의가 열리면 좀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좀 표결 처리를 하겠죠. 네네. 지금 근데 이제 아마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지금 4+1 내에 지금 이제 공수처법에 대해서 약간 반대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지난번 선거법 때 보면 지금 과반이 148입니다. 근데 지금 선거법이 156표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여유가 한 8석 정도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뭐 주승용 의원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박주선, 김동철 의원도 반대하겠다 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 당에도 보면 검사 출신 뭐 조홍천 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 의사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기권할 가능성도 있고 저는 뭐 찬성할 걸로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표 단속을 조금 분석을 명확히 주말 사이에 해야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약간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대부분 동의 갔는데, 근데 이건 어찌 보면 4+1의 그 공조가 깨지는 의미도 있어요. 단순히 뭐 지금 개인적인 의견도 네. 있지만, 그래서 아마 저는 주말 사이에 이 반대 의견 표명한 분들한테 설득을 많이 할 것 같고, 또 내일 사실은 저 월요일 날 이게 임시회를 열기로 돼 있는데 그날 또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아마 시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그다음에 지금 약간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분들에 대한 설득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쨌든 이게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될 경우에는 이게 단순히 뭐 공수처 문제만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기도 하지만 4+1 공주했던 전제도 되는 거거든요. 선거법도 돼 있고. 그럼 만약에 선거법만 취하고 공수처법은 기각시켰다 했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총선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마 주말 사이에 이런 어떤 반대 아니면 약간 이런 분들의 의견을 더 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장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4+1에 지금 주승용 의원이 참 이제 반대 움직임이 감지가 됐는데 이걸 뭐 어떻게 좀 신호탄으로 봐야 될까요? 뭐 그 핵심적인 건 그거 같습니다. 인지 즉시 공수처장에게 통보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옥상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미래 당권파가 지금 9명 중에서 확실하게 찬성하는 분은 지금 3명으로 나와 있는데, 김관영, 최이배, 임재원 의원은 확실하게 찬성을 한다고 표명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은 여권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고, 검찰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특히 이제 중진이죠. 주승용, 박주선, 김동철 의원이 공수처제 반대 입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분들뿐만이 아니고 이분들 따르는 또 의원들도 있고, 보면은 검찰 출신들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반대하는 기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것이 어떤 표결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당론을 어길 수는 상당히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이, 과거에 이제 검찰에서 같이 일했던 뭐 검사 동일체 원칙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제도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과거에 자신이 몸담았던 검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의원들의 결단, 이탈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말이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고비가 되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네, 어제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8개월 만에 통과가 되긴 했는데 사실 어제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고성도 많았고 몸싸움도 있었고 네네. 그야말로 좀 아수라장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두 분께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뭐 지난번 4월 달에도 굉장히 이제 뭐 격하게 충돌했는데 네. 그보다는 네. 아니었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물론 당장 뭐 국회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고소고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법 통과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단순히 뭐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니거든요. 뭐 믿는 거 이런 것도 폭행이 들어가요. 안다도. 아니 닿아야 되겠죠. 예. 근데 어제 보면은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많이 닿았어요. 물론 예. 막 밀치고 이런 부분은 많이 없었지만,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4월 달에도 뭐 팩스라든지 아니면 뭐 문서 같은 거 송계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한 가지 제가 보는 게요. 이 집어 던지는 거 있잖아요. 물건 같은 거. 네. 물론 이제 다쳐야만이 폭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면 이제 종이라든지 막 서리 집어 던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던져도 아무 상관없으면 모르겠지만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그런 것도 폭행이 될 수 있어서, 단순히 뭐 저 앞에 들어 누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쨌든 회의 진행 방해는 되거든요. 못 갔으니까. 그다음에 어제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 영상에 보니까 이렇게 약간 밀치는 영상이 나오던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선진화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물론 장 당장은 아니겠지만. 네. 예. 그래서 저는 선진화법을 원래 만든 취지가 어쨌든 필리버스터를 하면, 예를 네. 들어서 뭐 패스트트랙 타고 필리버스터를 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표결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어찌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이제 선진화법에서 하지 말라라고 네. 한 부분인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런 게 있어요. 사실은 4월 달 일에 대해서 지금 벌써 한 8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검찰이 수사는 다 했습니다. 저도 입회를 여러 번 해보면 영상도 다 나와 있고, 네. 뭐 통화 기록이며 출입국 기록 다 나와 있어요. 사실은 빨리 기소할 부분들은 기소했으면 저는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 거라고 봐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그런 충돌이 있었지만 검찰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소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좀 시그널이 되지 않나. 별일 없겠지 뭐. 이것 가지고 뭐라 문제 삼겠어? 이런 약간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국회 선진화법에 있어서도 좀 아쉬움이 있다. 네, 예. 어제 또 질서 유지권이 발동되기도 했고요. 네. 동물국회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뭐
이 문화라는 것이 이제 정치 문화도 문화인데 우리가 이제 몸으로 이렇게 익숙해진 것은 그대로 또 그 상황에 오면 또다시 그런 것이 발생하는 것이 이제 인지상정인데 우리 국회가 선진화법이 되기 전에는 상당히 동물국회, 뭐 셔망치, 톱 이런 것까지 등장하고 최루탄까지 등장한 우리 국회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적인 비판을 법으로 담은 것이 선진화법이고 어제 저런 모습도 과거의 그런 모습을 재현한 그런 모습이다. 여당과 야당이 됐을 때 다수당과 소수냈을 때 그런 것을 쓰고 싶고 막고 싶고 그런 것들은 의회의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전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런 것들은 이제 비판을 해야 되는데 다만 이런 것들 비판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고 하지만 의회라는 것이 대화, 타협 그리고 토론 이런 것들이 상실화되고 어떻게 이렇게 정상화돼야만이 이것이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가 아직도 대화, 토론, 타협 이런 정신이 거의 실종돼 있고 다만 물론 국민들이 뽑아준 어떤 국회 의석 수로 법안을 결정하는 것이 이제 상당하지만 그 전에는 소수당도 배려하고 보호할 수 있고 그러나 또 들어와서 토론하자고 하면 또 들어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 전체가 이걸 욕을 먹는 것이고 저런 모습 의사방해죠 사실. 예. 의사방해 행위는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뭐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으면 저는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런 문화가 우리가 이제 국회에서 입법하는 의원들이 법을 먼저 지킬 수 있는 그런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은 저렇게 해도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우리 학생들이 볼 때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어떤 국회, 민주국회 이런 것들 인식을 국회가 앞장서서 실현해 줬으면 합니다.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도입이 되는 건 한국 정치 사상 처음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뭐 그동안 많이 짚어봤으니까 이게 네네. 실제로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일단은 아마 뭐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한국당 같은 이제 양당보다는 아마 뭐 이렇게 비례대표를 정당 지지를 많이 받는 정의당 같은 데들이 아마 득을 보지 않겠냐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뭐 이 선거법을 계속 여야가 합의 처리해 왔다 그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됐던 게 88년이거든요. 네. 88년에 중선거구, 1선거구에서 2명씩 뽑았어요. 물론 그전에 뭐 유신이도 있었지만 그러다가 이 소선거구제로 넘어왔습니다. 그때도 어찌 보면 민정당이 이제 단독 처리했는데 이 소선거구제가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사실 지역구도가 굉장히 고착화됐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역구마다 한 명만 뽑기 때문에 영남에서는 뭐 민정당 계열 아니면 한국당 계열, 호남에서는 뭐 민주당 계열이 많이 당선돼서 이게 고착화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양당 구도 굳어졌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준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꼭 정의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보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어쨌든 한 당이 과반을 차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다음에 약간 군소정당들이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마 교섭단체가 3개나 4개나 이렇게 될 수 있어서 다당제가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아마 이 양당제 실험을 한 30년 했어요. 그럼 네. 계속 여야 간에 지금 이 국회 선진화법 만든 것도 계속 싸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다당제가 되면 서로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한쪽에 뭔가를 주고 한쪽을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저는 뭐 이렇게 충돌이라든지 양당 간에 끊임없이 했던 갈등한 이런 상황은 조금 줄어들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캡이 이제 30석 네, 정도밖에 네. 원래 한 75석 하려고 했는데 준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면서 점점 줄여서 결국은 이것은 양당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 선거 결과 물론 뭐 한 석이라든가 3석 정도의 어떤 정당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한 석, 3석이 국회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가끔 얘기하는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을 하면 민주당은 뭐 물론 지금은 공수처법이 지금 표결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현실화 된다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현실화 된다면 민주당도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어떤 명분을 내고 정치권은 이겨야 되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한 석이라도.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애초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포용하는 민주적인 선거 제도를 하는 선거법 개혁을 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이것이 누더기 선거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애초에 비례성과 대표성을 유지하는 그런 선거법의 효과를 가져오지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저는 비관적 전망을 하는 것이
한국당과 보수당과 진보당의 양대 축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오히려 한석, 세석 얻은 정당들이 나중에 흡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결국은 한국의 정당의 다당제가 상당히 민주주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나 우리 전통적인 어떤 양대 패권 정당의 그런 기득권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엄청 소리는 시끄러웠는데 네. 결국은 그 효과는 미미하고 본래 어떤 그 패권 구도대로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이번 선거법 처리였다고 봅니다. 네, 말씀 나온 김에 좀 여쭤보자면 이제 비례한국당 창당 작업도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아마 한국당에서는 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뭐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뭐 10석에서 뭐 20석 사이에서 이제 이득이 생긴다고 하니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뭐 소탐대실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제 수도권이나 뭐 이 지역에서는 뭐 한 2%, 3% 내에서 당락이 갈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 움직이는 표들은 결국은 중도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아마 당락을 결정하게 많은데 뭐 비례대표에서 10석, 20석을 더 가려고 하다가 저는 아마 수도권 지역구로 그보다 더 많이 이룰 수도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꼼수를 알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어차피 나중에 합당할 것이고 어차피 나중에 뭐 위성 정당 아니냐 그러면 그리고 지금 선관위 해석에 의하면 한국당이 비례 후보를 안 내더라도 기호는 2번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비례 한국당은 뭐 가칭 예를 들어서 못 쓴다고 하지만 쓸 수 네. 있다. 다른 이름을 쓴다 그래도 그러면 3번 정도 되거든요. 그럼 2번과 3번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물론 홍보를 하겠죠. 물론 해서 뭐 2번은 찍지 마시고 3번 찍으십시오 하지만 그래도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자유한국당의 이름이 그 투표 용지에 있으면 분명히 저는 투표하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꼼수가 쉽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저는 뭐 그 얻는 것보다 잃을 게 더 많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 한국당 구상에 민주당은 좀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그 파급력이 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어떤 식으로 여당은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그럼? 일단은 뭐 지금 일각에서 한국당 측에서 자꾸 이제 뭐 4%를 흔들기 위해서 민주당도 뭐 비례민주당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문건이 나왔다는데 사실은 그 문건 내용은 보면 뭐 민주당이 쓴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언론에서 만약에 위성 정당을 만들었을 때 한국당이 어떤 의석을 가져가는지 비교표를 분석한 정도예요. 네. 그게 어떤 뭐 당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고 저는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공법으로 원칙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아마 저도 그렇게 할 거로 보고 있고 물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꼼수는 아마 국민들이 심판해 줄 걸로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그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을 걸로 보고 또 아마 한국당이 그런 전술을 썼을 때 두세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법상의 문제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이 보수 통합이 일단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 공화당 이런 데는 당연히 반대할 걸로 봅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이 정당이라는 게 자체적으로 어쨌든 굴러갈 수도 있어서 통합 문제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뭐 만들 걸로는 봅니다만 생각처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례정당. 민주당 예. 글쎄 이제 선거는 결국은 이제 선거가 닥쳐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민주당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출범을 시키면 민주당도 그에 걸맞는 정당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집권 지금 하반기로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있고 집권 하반기에 만약에 안정적인 과반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바로 문재인 정부는 레임덕에 휩싸일 가능성이 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번 총선에서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정당이 선거 결과 다시 합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50석에 육박하면 제1당이 되면 국회의장과 국회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장 핵심 포스트를 다 한국당 야당한테 넘겨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그런 것을 그냥 무시하고 그래 우리가 선거법 협상했던 대로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소수상한테 모든 걸 주고 우리는 비례정당을 하지 않겠다. 한국당 너희들 해라. 너희들 꼼수고 너희들은 국민들이 비판받아서 나중에 부정적으로 이렇게 국민들이 판단해서 찍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큰 착오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집권당 전체 그리고 문재인 정부 전체가 일대 타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상당히 이제 고민이 상당히 클 텐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민주당에서 하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측성으로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한국당이 실질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되면 민주당도 여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정당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론 뭐 합법적인 선에서 유권자를 모아서 의석수를 높이는 것이 정당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당의 의석수를 높인 다음에 그 의석을 가지고 다시 대권 창출을 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예. 그런 것들이 정당 정치의 기본인데 이런 차원에서 의석을 양보하면서 다시 수상해야 그럼 그 이득 어떤 전리품을 저는 한국당이라든가 보수당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이제 크다. 물론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은 출범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유사 어떤 비례정당을 민주당과 무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것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지금 선거법이 엄청 복잡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 해석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비판임에도 불구하고 의석수를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면 민주당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서 선거에 임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래서 민주당도 여기에 따라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번 선거법 가장 또 주목할 만한 변화 중에 하나가 선거 연령이 낮아진다라는 건데요. 약 50만 명 넘는 유권자가 새롭게 투표권을 네네. 갖게 되다 보니까 각 당에서도 선거 전략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러니까 50만 명인데 지금 지역구가 250개면 한 지역구에 2,000명 되거든요. 네네. 근데 수도권은 3,000명, 4,000명 될 수 있어요. 근데 3,000명, 4,000명이면 당락이 갈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뭐 학교를 뭐 이게 만 18세면 어찌 보면 고3 중에 일부도 그렇죠. 있는데 이제 뭐 학교를 정치화한다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도 앞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OECD 37개국 중에서 19세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막 뭐 중국, 인도, 베트남보다 저희 청소년들이 더 뭐 정치적으로 부족하다 보지 않고요. 지금 뭐 18세면은 군대도 가고 뭐 결혼도 가능합니다. 운전면허도 가능해서 저는 문제 없다고 보는데 결국 아마 그 각 당에서 이 청소년 정책 아니면 2030 세대를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청소년 중에 특히 이제 뭐 입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교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나중에 이제 청소년들을 위한 뭔가를 할 부분에 대해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또 아마 우리 정치가 굉장히 노후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386 세대 퇴세 뭐 진퇴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뭐 20대가 정치에 들어오긴 어렵지만 30, 40대라도 30대, 40대를 자꾸 이렇게 젊은 사람들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분들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총선 과정에 제시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장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뭐 충분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 장치라든가 우리 정치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냄비에 물 올려놓고 그냥 끓이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많이 물론 뭐 그동안 쭉 해서 토론 과정을 거쳤고 보수당 측에서는 이제 19세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97년이죠.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이후에 23년 만에 일단 선거법이 통과가 돼서 고3 학생 내년이면 내년 고3으로 상정을 한다면 한 5만 명 정도 그리고 한 개 지역에 한 2,000명 정도 큰 대세는 영향을 끼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판세는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없고 어차피 우리가 천면민주주의고 지금 다원주의 시대고 그리고 SNS라든가 해서 국민의 정치 의지 상당히 높아지고 우리가 고등학생들이 고3이라면 그래도 어떤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 정도 이런 것 상당히 좀 올라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차원에서도 앞으로 정치교육을 민주 시민 교육은 하고 있지만 정치교육도 일단은 병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서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선거가 이제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구하고 입법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결정을 하면 뭐 따라야 되겠죠. 따라야 되는데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입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그런 보완 장치가 하루속히 이것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8개월 만에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고요. 또 지금 또 공수처 설치 법안과 관련해 두 번째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또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